웅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그 서름이 어떤 서름인지를 느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라를 아직 잃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어떤 서름을 겪었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총 3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첫 번째 시기, 무단 통치 시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통치라는 말은요,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스타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본은 경찰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경찰 업무를 맡는 병과인 헌병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시기를 군인의 군합발을 이용해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아래 지평선에 좀 그려서 지도 위치를 좀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직후 한반도에는 조선총독부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전이었던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구는 이 조선총독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910년대 식민통치였던 무단통치 시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총독부의 수장이었던 총독이 되는 임명 조건부터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되려면 무조건 육군 혹은 해군의 대장 계급 출신의 사람들만 한반도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전쟁과 전투를 업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군대 사령관이 한반도의 통치자로 왔을 때는 평화롭게 지배할 수가 힘들겠죠. 굉장히 과격한 방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헌병, 경찰입니다. 아니, 경찰이면 경찰이고 헌병이면 헌병이지 헌병 경찰제가 뭐예요, 선생님?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헌병은 아까 말했다시피 군 조직 내에서 여러 군인들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찰 업무를 맡은 병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의 치안 업무를 군인들이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군인들이 맡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째, 태형이라는 제도고요. 둘째는 즉결 심판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태형은요, 오로지 조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처벌 조건이었는데요. 조선인들이 뭘 잘못을 했을 때 실제로 엉덩이를 베껴서 이 엉덩이 볼기짝을 때리게 하는 구타를 이 헌병 경찰들이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조선인들에 한해서만요. 두 번째, 즉결 심판권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헌병들이 길을 다니다가 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에 가벼운 사항에 같은 경우에는요, 형변들이 즉결적으로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즉결적으로 이 사람을 감옥에 끌려가고 하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심판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인들은 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을 한평생 배운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이나 검사, 판사들도 어떠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몇 개월, 몇 년에 걸친 법정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이 헌병들은 법도 안 배웠는데 바로 즉각에서 자기 판단하에 판결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벌금 혹은 머리끄댕이 잡고 감옥에 넣는 방법까지요. 조선 내부에서는요, 여기저기서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엉덩이 맞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조선인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 몇 명만 모이면요, 헌병들이 다가가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구타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사들 있죠? 지금 선생님 같은 사람들.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편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사들까지도 학교에서까지 실제로 칼을 차고요, 군복을 입은 채로 아이들을 수업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한반도 전체가 엄청나게 감옥 같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조선인의 경제권을 분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요, 일제강점기가 도래하면서 식민 통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된 사업이었습니다.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됐던 사업은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조선의 농민들은요, 땅의 주인이 있으면 그 땅을 빌려서 대대손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주의, 그 지주들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거기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까지도 그 땅을 소작하고 있었던 그 소작농들의 경작권을 무시해버리는 내용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 땅이 네 땅인지 남의 땅인지를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한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의 토지는 몽땅 조선총독부에 속하게 되어버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일본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이런 정책을 벌이니까 좀 성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니네가 뭔데 내 땅인데 뭐 신고하라 말아야 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땅도 조선총독부가 빼앗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 국토의 총 40%를 총독부 애들이 소유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토의 40%예요. 그 40%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땅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빌거리면서 월세처럼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그래프를 치솟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소작농들도 너무 많아지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이 빌릴 땅도 못 구한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불을 내버리고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평평해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전민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혹은 아예 더 이상 일본의 이런 무력적인 통치 방법, 이런 토지조사 사업 같은 끔찍한 경제 수탈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아예 이 나라를 떠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가까웠었던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크게 많이 이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일부 조선인들 가운데는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대적인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 축적을 통해 좀 근대화를 이루고 싶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이걸 또 막습니다. 이를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령은요,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조금이나마 일본의 통치 스타일에서 반항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좀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설립해 줬을까요? 당연히 설립해 주지 않았겠죠. 이 회사령은 일본에 있었던 기업들이 한반도 내부로 원활하게 들어와서 우리 조선 국민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수탈해 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이 항상 일본인들의 자본 축적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선조들이 이런 삶 속에서 좀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땐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거 조금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다 소작농이었겠죠. 물론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은 지주였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루 16시간이 넘는 시간을 남의 땅을 일구면서 월세 같은 것들을 내면서 살고 계셨을 겁니다. 굉장히 가난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무단횡단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니라 옆에 칼을 차고 총을 찬 군인들에 의해서 엉덩이를 볼기짝을 이렇게 바지를 내린 다음에 엉덩이 짝을 맞거나 혹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었겠군요. 선생님 군복을 입고 여기다가 칼을 찬 상태에서 무표정으로 근엄한 얼굴로 수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업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이런 한국사를 가르치게 두지도 않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슬픔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방법 하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또 우리들의 선조분들이 계십니다. 이 선조분들의 독립운동의 시작 부분에 있는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일본에 저항하게 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풍바.